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8일 추운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추워졌어요. 다시 추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봤던 기온은 영하 7도였고요. 날이 좀 추워서 그런지 하늘이 더 맑고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하늘을 이렇게 딱 옆으로 보는데 초승달이 정말 깨끗하게 눈썹 모양처럼 이렇게 싹 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법 가까이 떠 있어가지고 지금 하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초승달 좀 구경하는 그런 행복감을 또 아침부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늘이나 이런 이제 자연의 변화 이런 걸 되게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예. 사실 뭐 그냥 달 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와 예쁘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침에 월요일 회사 가기 싫어, 너무 피곤해, 나름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보다는 하늘 딱 보면서 와 초승달이 제법 가까이 보이네, 참 예쁘네,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아침,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주말 사이에는 뉴욕 증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오늘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줌 연결을 통해서 오기석 법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마치고 퇴근합니다 라는 거칠다 닉네임 쓰시는 분, 근무를 밤새도록 하시고 지금 새벽에 퇴근을 하시는 거군요. 예, 퇴근길 어제보다 더 추우니까 이렇게 딱 여미시고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안녕하시렵니까는 뭐죠? 예, 신동엽 씨의 그 유행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채팅창에는 꽤 저와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과거에 유행했던 유행어들이 참 많습니다. 추억은 방울방울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함께 모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딱 이제 2024년을 맞이하고 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다가 장 막판에 상승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37,460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장중에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더 적었는데 막판에 오전장 대비해서는 좀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0.18% 상승 마감, 4,697선, 4,700선 위에서 우리가 4,796 사상 최고가 경신 요 지수를 좀 보나 싶었던 연말과 달리 다시금 4,700선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차츰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9% 강보합권 역시나 마감을 하면서 14,52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3대 지수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0.34%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 이제 고용 노동 관련한 데이터들이 지난주 계속 나왔고요. 금요일에는 그 대미를 장식하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난 12월에 비농업 관련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비농업 고용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장중에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보였고 주가의 움직임도 발표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21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웃돈 21만 명 넘는 증가가 보였고요. 또 11월에 17만 3천 명 증가보다 더 많이 비농업 관련한 고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월과 10월의 수치가 총 7만 1,000명가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난해 월 평균 고용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2022년이
월 39만 9천 명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이 강했군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전년 대비 4.1%. 와, 여전히 그 임금도 비쌉니다. 많이 줍니다. 예상치가 3.9%였는데 이보다 더 웃돈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 보고서 나온 직후에 주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가 다시금 4%를 웃도는 모습 보였는데 장중에 4.1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4%대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4%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 연준이 3월에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로 예상하는 그 수치가 보고서 발표 직후에는 53%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60% 위로 올라가는 등 요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제 이번 주에 CPI와 또 P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이번 주에는 금융주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4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된 어닝 시즌이 또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로 등락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 가운데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또 연준이 예상보다 더 늦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좀 지금 보면은 들쑥날쑥한 고르지 못한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데이터를 좀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데이터가 고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한 고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관련한 부분을 함께 데이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 나왔던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집계한 12월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관련해서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0.6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좀 내려왔습니다. 전달이 52.7이었기 때문에 요 고용 강세 분위기를 조금 상쇄하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깊게 썼던 지수가 52.5였는데 이마저도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서비스 쪽에서도 위축 국면에 들어섰음을 좀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업종 가운데 11개 섹터 중에서 필수 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를 제외한 8개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맵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도록 하죠. 맵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오랜만에 2%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애플의 주가는 소폭 하락이긴 하지만 반등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죠. 0.4% 하락.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에서 1분기 실적 부진을 경고한 데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기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가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애플워치 등 이 하드웨어와 애플페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통제력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애플 말고 다른 기기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타사와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반독점에 포함되나요? 애플워치가 다른 브랜드보다 아이폰에서 더 잘 작동된다는 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성페이가 삼성전자 갤럭시에서 잘 작동되고 그 삼성의 스마트워치가 당연히 삼성에서 더 잘 작동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아이폰의 메시지 서비스 아이메시지가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를 배제한 방식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러니까 아이폰끼리 메시지를 보내면 다양한 또 서비스들이 되죠. 뭐 이렇게 읽는 표시가 사라지고 뭐 읽은 표시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근데 이건 삼성도 그런데. 그래서 애플의 이 특정 서비스를 자사 제품 이용자들에게만 제공해서 이용자들의 충성심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데 이게 그런 반독점 부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좀 제한하고 있다로 볼 수 있나 봅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애플을 자꾸 이렇게 좀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과연 애플 걱정을 연초했던 게 기우였어요 하는 정도의 이런 출렁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작년에 한 50% 올랐고요. 연초에 지금 지난 한 주만 한 6% 주가 조정이 보였는데 과연 더 떨어지게 될지, 더 좀 주가를 흔들 만한 이슈가 될지는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소폭 하락을 했죠. 중국에서 또 16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반면 GM과 포드 그동안 자동차주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주말에는 GM과 포드 모두 각각 1%대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 엔비디아만 말씀드렸는데 AMD의 주가도 1.8% 상승, 마이크론도 0.9% 올랐습니다. 또 다른 개별 종목들 보면요. 팔란티어가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에 해당하는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로톤, 여러분 오랜만에 펠로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틱톡과의 제휴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대 급등을 보였고요. 사이버 보안업체 옥타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제프리스가 주말 사이에 팔란티어도 그렇고 옥타도 그렇고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많이 했네요.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봤는데 제가 애플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약 1년 한 3개월 전에 애플을 주야 당천 쓰던 제가 삼성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삼성페이를 쓰다 보니까 애플을 못 쓰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애플과 삼성 두 핸드폰을 모두 들고는 다닙니다. 애플은 다른 용도로 많이 인터넷으로만 쓰고 삼성페이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도 쓰는데 가스라이팅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 뉴스가 전해지는 그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반독점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과연 지금 시장, 이번 주는 과연 지난주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될지도 궁금한데 이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 오기서 법인장과 함께 잠시 후 심층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CES 2024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컨텐츠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게 될지도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고요. 독과점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폐해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 내용들을 학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님, 애플이 애플했는데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애플이 원래 좀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엔 심층 인터뷰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이번 주 시장 과연 어떨지 궁금하고요. 오늘 또 때마침 애플 이야기를 준비하셔서 사실 저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네. 이게 반드시 당연한 거 아닌가? 애플폰과 애플페이가 잘 되는 거, 애플폰과 애플워치가 잘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이 부분이 사실 미국에서는 워낙 반독점법이 강력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법 자체가 그 독점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 공정한 경쟁이 방해되는 것 역시도 이제 반독점에 포함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애플이 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경쟁사들을 이제 경쟁에서 좀 배제했다라는 게 사실 이번 안건의 쟁점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2페이지 준비는 했는데 그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온 거고 아직 사실 소송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약간 단독 기사처럼 이제 법무부에서 애플을 반독점 소송으로 준비할 수 있다, 소송할 수 있다
가능성이 이번에 기사화가 됐고 거기에 내용들이 이제 들여다보면 아직 요거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아까 조금 전에 여도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플 워치에 대한 이야기, 아이메시지에 대한 이야기 거기 하나 좀 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페이 같은 경우도 반독점법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애플 주가도 조금 끌어내렸고 사실 지금 애플이 워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다들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쭉 준비를 해 주셨는데 앞서서 네.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그 관련한 부서에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 이슈가 될까요? 맞아요. 사실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면은 그 본인이 누군지 확실히 이제 밝히지 않은 아, 익명의 제보자. 네, 법무부의 익명의 제보자가, 근데 사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뉴욕타임즈에서.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를 CNBC나 블룸버그나 다 다시 재인용하면서 지금 뭐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이제 거의 한 90%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반독점 관련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관련한 제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네. 부분을 좀 보자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애플 관련한 좀 반독점 제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네, 미국은 아직 시작은 안 됐고, 유럽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 살짝 뭐 준비하긴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이제 반독점 규제 담당 기관에서 사실 이제 그 애플 관련해서 iOS랑 모바일 그 지갑, 그러니까 애플페이 같은 것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뭐 관련해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애플의 팀 쿡 CEO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유럽위원회의 최고 반독점 담당자인 마가레타를 만날 예정이다라고 지금 해당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나왔는데 사실 워낙 이제 애플이 충성 고객도 많고 시장에 이제 그 마켓시어도 높다 보니 반독점 관련해서는 사실 정말 좀 피해 나가긴 힘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잘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또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그, 워낙 이제 애플 같은 회사들은 이제 회사 내부의 사내 변호사들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 변호인 집단을 굉장히 또 잘 활용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뭐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페널티, 그러니까를 그 금액으로 이제 내고 아마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현재는 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팀 쿡이 관련한 담당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 만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앞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사실 이제 그 반독점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뭐 개선을 낸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애플이 그 반독점의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애플페이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메시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소비자들의 고객 경험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이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방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플랫폼이 애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머지 이제 플랫폼 사용자들도 혹은 나머지 이제 경쟁자들도 활용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생태계가 아니다. 라는 걸 아마 강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바꾸겠다. 영업의 형태를 바꾸겠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꾸려온 그런 이제 그 서비스들이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독점법이
엄청 무서운 거 봐요. 엄청 무서운 법률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특히요. 그 사실 어, 과거에 사례도 있어요. 네. 4페이지에 좀 준비를 한 게 그 뉴욕에 가시면 맨하탄의 가장 큰 이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이제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 다운타운이라 그랬었고 지금은 사실 맨하탄 가운데 그 센트럴파크 바로 밑에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미타운이 거기 이제 그 거기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 락커펠러 센터가 있어요. 네. 락펠러 센터가 있는데 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예전엔 정말 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사람이고 음. 그 락펠러가 설립한 1980년도에 설립했던 스탠다드 오일이 고점이었을 때 미국 내 그 석유 관련한 산업의 한 88%를 음.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독점이죠. 말 그대로 50% 넘어가면 보통 독점이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뭐 거의 시장을 완전 지배하고 있던 상황까지 가고 있었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막겠다라고 1890년도에 그 나왔던 법안 중에 하나가 셔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대표적인 반독점법의 시초인 법이고 법이 나와서 20년이 걸렸죠. 1911년, 20년이 걸렸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강제로 찢어버렸습니다. 음. 분할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할한 회사 중에 대표적인 7개가 지금 차트에 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게 살아남아서 뭐 쉐브론도 됐고 엑슨모빌도 됐고 네. BP도 됐고 뭐 마라톤 페트롤리움 됐고 다양한 회사들도 됐는데 그때는 사실 그 34개 회사 중에 7개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였거든요. 음. 지금 그래서 요거를 칠공주라고 부르는 분도 계셨고 네. 혹은 일곱 자매라고 부르는 Seven Sisters라고 음. 이제 부르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반독점법이 회사 하나를 완전히 독점적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아. 분할시켜 버렸던 그런 케이스도 아. 사실 있었습니다. 분할시킨다. 애플 네, 관점에서 근데 이게 분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참 저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네, 그런 법률이다라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이 과거 사례가 사실 굉장히 이제 옛날 일이기 너무 때문에 과연 예전이죠. 지금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반독점 관련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야기가 맞아요. 나옵니다. 어떤 기업들이 또 있죠? 사실 이제 스탠다드 오일은 너무 예전의 얘기고 음. 최근으로 좀 오면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페이지에 좀 음. 준비를 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998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한참 만들어지고 있던 그 시점, 인터넷으로 인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던 시점에 익스플로러, 지금도 익스플로러죠? 음. 지금도 익스플로러. 지금은 익스플로러를 예전처럼 안 쓰네요. 네, 저도 익스플로러가 옛날에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거의 사라졌죠. 음. 저도 익스플로러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크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그때는 근데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음.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또 이제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그 익스플로러라는 독점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을 오히려 그 없애고 있다라는 네. 이런 혐의로 제소를 했고요. 음. 이게 사실 요거는 앞에서 스탠다드 오일은 20년 정도 소송이 걸렸는데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좀 짧게 음. 걸렸는데 여기서 첫 번째 판결이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 회사로 분리해라. 음. 그러니까 이거 앞에 봤던 34개까지는 아니지만 2개로 분할해라 음. 라는 판결까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최종 판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벌금을 굉장히 심하게 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여돈 앵커님이 좀 얘기했던 것처럼 네. 팀쿡이 음. 이제 유럽위원회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고 음. 했을 때 이제 독점적인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배제하겠습니다. 음. 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경쟁자들한테도 다 열어준 거죠. 사실 그때는 지금은 사실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익스플로러를 하고 경쟁하던 게
그때 라이코스? 그것도 검색 라이코스요? 엔진이었어. 완전 옛날. 라이코스. 제가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사용을 했었던 검색 엔진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몇 가지 라이코스 비롯해서 몇 가지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네. 나머지 경쟁 엔진들도 이제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풀어줬던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네. 부분들이 제기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것을 뭔가 타개할 만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뭐 네. 애플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될지 그 반독점법 관련한 소송이 걸린다면 이 쟁점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쟁점의 핵심은 사실 지금 6페이지에 좀 준비는 했는데 네. 미국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해요. 음. 그래서 이제 애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다음에 소비자가 애플의 기기만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라는 게 사실 지금 법무부의 핵심적 이제 주장이고요. 네. 여기서 예시가 되는 게 뭐 애플 워치라든지 아니면 아이메시지, 뭐 애플페이 시스템.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건 맞지만 동시에 폐쇄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도 많이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미국 법무부 측의 핵심적인 주장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애플 쪽에서는 정반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내가 독점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애플의 서비스를 워낙 이제 편애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마켓쇼를 누리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 보통 뭐 UX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상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뭐 기술적인 통합이란 부분에 이제 포커스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환경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애플만 사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삼성이란 것도 있고 나머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시스템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애플 와치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하고 연결하면 불편하기는 한데 쓸 수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쓸 수는 있어요. 정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시계처럼만 쓸 수 있는데 시계처럼. 시계처럼이라는 네. 의미가 없지 않나요? 어쨌든 이제 네. 그것도 아마 강조할 것 같아요. 애플 쪽에서는 사용은 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회사 내부에 이제 반독점법을 이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잘 시스템을 갖추어 놨다. 우린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건 사실 뭐 밖에선 볼 수 없지만 안에선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애플 같은 회사는. 그래서 우린 잘 만들어왔고 준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애플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다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법무팀이 또 애플의 가장 큰 이제 비밀 병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열심히 움직이겠죠. 열심히 움직일 텐데 과연 애플은 어떻게 이런 반독점 관련한 무시무시한 법을 좀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예상되는 게 뭐 기술적 통합, 경쟁 환경, 안티트러스트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티트러스트가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독점법이에요, 사실. 영어로. 반독점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거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내부에 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안티트러스트, 그러니까 반독점법을 침해하는 그런 영업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아마 서류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시도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반독점법 소송, 그러니까 뭐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날 그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뭐 사실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앞장 5페이지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구글도 반독점법에 지금 걸려 있고요.
메타도 사실 법무부에서 소송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미국 내 다른 기관에서 반독점 관련으로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마존도 사실 지금 걸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피해가긴 어렵다, 최소한. 그래서 아마 애플에서 반독점 이번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애플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 이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뭐 조사하고 소송까지 가는데 최소한 2년, 3년 그 이상은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를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네. 이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악랄한 반독점, 독점 기업이었고요. 네. 정말 악랄하게 영업을 했던 그 독점 기업이었고, 사실 최근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그 스탠다드 오일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경쟁을 이제 보장하는 형태의 영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는 사실 뭐 분사 이런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크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센티먼트 상에서는 지금 애플에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연초 이후 지금 애플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지금 원투펀치가 날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랑 범인장님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저도 이제 딱 그 얘기 하실 때 애플이 너무 지금 연초부터 그야말로 네. 두들겨 맞고 있다. 이런 맞아요. 발언하려고 했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투자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런 게 사실 연초에 바클레이즈에서 애플을 이제 다운그레이드 했잖아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지금 비중 축소를 내려놨고. 그쵸. 또 사실 이번에 뉴욕타임즈 기사 나온 다음에 또 기사가 나온 김에 또 얘기가 나온 게 CFRA라고 여기는 이제 리서치만 하는 회사예요. 여기도 네.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이 2023년에 50% 가까이 상승했는데 네. 최근 몇 달 동안은 애플의 법적 위험, 혹은 뭐 규제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센티먼트에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지금 애플 관련해서 보면 그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기술적 지표들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뭐 이동평균선도 보고 뭐 기타 등 보는데 저도 사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몇 군데 지금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이 나오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그 investing.com도 사실 뭐 나왔던 것 같고 네. 나머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거 다 찾아봤는데 지금 애플이 사실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로만 보면 지금 셀리더라고요. 매도 시그널이 사실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나스닥에서는 12%가 넘고 그리고 S&P 500 안에서는 6%가 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애플 쪽에서는 지금 규제 관련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좀 막아줄 이제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애플이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결론이 뭐 바로 지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애플을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꽤 또 기분 나쁜, 또 좋지만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애플,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다면 향후에는 또 좋은 이야기들. 사실 이번 달에 그 애플의 비전 프로도 공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새로운 제품에 대한 또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런 평가를 또 받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